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바젤3 회계 부분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건 정말 고급적인 내용입니다. 거의 박사급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바젤3 위원회 자료인데 9월 29일 논문입니다. 지금 10월 16일이죠. 최신 자료예요. 쭉 보면 여러분도 이게 바젤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자료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쭉 제가 번역해서 보니까 우선 잠시만요. 저번에 제가 NSFR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그래? 실물금을 앞으로는 100% 쳐준다. 그리고 종이금은 보유량의 그거 몇 프로? 75%인가? 그것만 인정해준다. 시가 가치의 75%만 인정해준다. 언제부터? 23년부터. 이거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 논문 자료에 보면 이 국가별로 데이터 값을 추출했는데 NSFR 이게 그렇게 많이 우선은 기준 요건보다는 기준 요건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글로벌 국가가 도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이 NSFR 부분이 많이 요건 불충분인 상태입니다. 대략 114% 정도. 그래요. 이 논문 자료가 120%예요. 그러면 이 NSFR 이 부분을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각국은 금을 더 매입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23년 전까지. 그러니까 22년 12월 31일까지 이 수치를 최소 20%에서 23% 더 확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을 더 매입을 해야 돼. 금을. 그럼 이 현상은 언제 일어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이. 그 대표적으로 지금 벨기에가 나왔어요. 벨기에가 내년에 금을 100톤인가 매수하려고 한답니다. 벨기에가 내년에 2022년까지죠. 2022년까지 100톤 정도를 금을 매입을 하려고 한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린 NSFR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전 세계 금 보유량의 순위에 10손가락 순위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이게 앞으로 이 NSFR 순안정자금 이 부분이 NSFR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터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논문 자료인데, 이거는 제가 다운을 받아서 열은 거고요. 120페이지짜리인데, 다운받기 전 자료가, 잠시만요. 우선 다운받기 전 자료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RWA인데, 23년부터 이제 바젤3가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글로벌적으로 돌아가면, 이게 RWA 기준으로 해서 각 국가별 재량값인데 25%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RWA는 위험 가중자산이에요. 위험 가중자산. 이렇게 해서 아웃퍼플로 이 전체적인 값을 50% 맞춰야 되고 55, 60, 65, 70 이렇게 수치값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자연의 이치를 봤을 때 뭐든지 과반수를 넘어가면 뭔가가 터집니다. 뭔가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3년에는 어떻게 버팁니다. 버티는데 24년부터 뭔가가 터지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터질 거냐? 28년까지 글로벌적으로
계속 터진다는 거죠. 28년까지. 그럼 지금 이 RWA 부분은 25%까지 내셔널 디스크레이션, 그 각국 재량권에 의해서 25%까지 증가는 가능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RWA 25%까지 증가는 가능하다. 이 말이 뭐냐면 위험 가중 자산인데 이거를 늘려버리면 위험 가중 자산, 쉽게 말하면 리스크가 높은, 연체율이 높은 그런 부분에 이제 대출을 해주면 이 RWA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 그 수치는 낮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은, 제가 금융권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대출을 많이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수치값이 낮아지니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은행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연체율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매달 보통 분기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연체율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그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대응 방안을 뭐 제시하라 뭐 이 식으로 막 날라와요. 예? 그러면 그 대응 방안을 뭐 제시 못하면 뭐 금감원에서 또 쪼개겠죠. 그래서 보통 대응 방안으로 뭐냐면 대출을 올립니다. 대출을. 예를 들어 연체율이 1% 상승했다고 쳐요. 그러면 대출률을 1%가 아니라 기존보다 뭐 3%를 올렸다. 대출을.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이 연체율 값은 낮아집니다. 이게. 연체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보다 대출률을 더 많이 올리면 전체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연체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컨트롤 누가 하냐? 금감원에서 합니다. 금감원 외에는 당연히 이제 한국은행이 있죠. 상호 이제 협의적인 그런 기관의 특성상. 근데 거의 한국은행의 어떤 큰 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어떤 일이 계속 나올 거냐면, 각 은행은 RWA, 이 위험 가중 자산 이 수치값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후순위 채권 이거를 미친듯이 발행을 해야 돼요. 후순위 채권을. 그러면 이게 회계상으로는 부채가 되는데 이 후순위 채권이 그 BIS 바젤 3 시스템의 그 기준값으로는 이게 티어 2에 들어가요. TIER 티어 2에 들어가요. 보안 자본 그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게 분모값으로 들어갑니다.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자본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연체율을 떨어뜨립니다. 자, 이걸 왜 아셔야 되냐면, 후순위 채권을 왜 아셔야 하냐면 RWA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해서 전체적인 분모값을 계속 올려야 돼요. 그래야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분모값이 더 많이 올라가면 전체적인 이 나눈 값은 연체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을 하냐면 지금도 발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회사가 이 후순위 채권을 미친듯이 발행을 할 거예요. 이때까지 발행한 것도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후순위 채권을 미친듯이 발행을 하는데, 뭐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후순위 채권의 문제점은 5년에서 10년 보통 만기예요. 당연히 기간이 길수록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자율은 많이 지급하죠. 이자는 많이 지급하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파산을 해버렸다. 이러면 원금 보장이 안 돼요. 원금 보장이. 고객이 그 리스크를 다 따놔야 돼. 그러면 이거를 다 까발리면 일반 시민들이, 개미들이 후순위 채권 가입을 하겠어요? 절대로 가입 안 하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22년부터는 국가 주도로
후순위 채권, 펀딩이 나오지 않을까, 펀딩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주도란 말이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냥 홍보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고금리 상품입니다. 이렇게 하고 리스크는 네가 부담하세요 이 말은 안 해요. 고금리 상품입니다. 후순위 채권 펀딩 뭐 하겠죠. 이 대표적으로 써먹는 게 뭐냐면 ESG 무슨 펀딩이에요. 이게 이 대표적 상품이 뭐냐면 ESG 해놓고 ESG 펀드인데 작게 후순위 채권 이렇게 적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당장은 좋겠지만 당장은 이자율이 높아서 좋겠지만 만약에 23년이나 24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4년에는 금리 3번인가 올려요. 그렇게 되면 이 채권에 대해서 이자 기간이 만기가 도래할 거 아니에요. 만기가 도래하면 돈을 주든지 아니면 이자를 더 올려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후순위 채권을 또 발행을 해야 돼. 또 발행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10년짜리 후순위 채권이 기간이 도래해서 계속 도래할 거 아니에요. 지금 5년 도래한 것도 있겠죠. 5년 이하로 이 만기 기간이 줄어들면 후순위 채권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죠. 티어2에서 여기 가산되는 게 5년 이상일 때는 100% 가산이 되면 자본으로 가산이 되면 5년 이하로 되면 80%로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5년 되기 전, 즉 6년 차 때 미리 이거를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후순위 채권이 또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막기. 그러다가 23년까지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24년 돼서 기준금리를 3번 바로 올리면 이게 고정금리가 아니에요. 에? 이 세상에 고정금리 하더라도 대외에 어떤 큰 변할 때는 바로 바뀌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개미들이 손해볼 수 없는 시스템이다. 23년에 만약 기준금리 3번 딱 올려버리면 이네들이 개미들한테, 그러니까 계약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이자율이 갑자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연쇄도산이 일어나는 거야. 연쇄도산. 이해하셨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구은행도 1천억 ESG 후순위 채권 명분이 중요하다. ESG 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는데 후순위 채권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후순위 채권은 앞으로는 ESG 무슨 후순위 채권 이게 엄청나게 발행할 건데 이거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원금 보장도 안 될 거고. 자,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우선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핵심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예요. 다운받는 거는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잠시 다룰게요. 지금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라면 러시아 동두층 말 그대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이 붕괴가 돼요. 집에 금이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을 떠받치고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집에 금이 막 가고 있어요. 기반 시설에 다 금이 가고 있어요. 싱크홀은 당연한 거고. 근데 그와는 반대로 또 호재가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광산이나 석유
시설, 석유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새롭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악재지만 누군가한테는 호재죠, 이게. 그 뉴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저번에 방송했죠. 저번 한 4일 전인가 제가 이거 방송을 했잖아요. 조 만친. 조만친, 이 두 사람이 지금 그 반대파예요. 민주당의 반대파 상원 2명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안 했어요, 그냥. 조만친이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2조 달러에서 아마 합의를 할 거다. 그 내용 그대로 지금, 4일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을 때 제시한 내용이 1.9조 달러에서 2.2조 달러. 그 선까지만 조만친 의원은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끝에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도 생각해보니까 3조 5천억 달러는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축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축소를 할 건가, 민주당 자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대요. 이 두 사람을 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수렴되는 내용이 아마 한 2조에서 2.5조, 이 정도에서 타결이 될 거라고 이렇게 찌라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결이 되긴 되는 거죠.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럼 그게 타결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3조 5천억 달러. 3조 5천억 달러. 요 부분은 상원 50, 그러니까 상원 민주당 50, 그 다음에 상원 보수 쪽 5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서 배신자가 2명이 발생했죠. 이 둘이를 꼬시기만 하면 해리스 부통령의 한 표로 총 어떻게 되죠? 51표. 51표로 자체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해요. 예산 집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보수 쪽에서는 협력을 절대로 안 해요. 그 어떤 자를 보더라도 보수는 이거에 대해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너희 자체적으로 해서 3조 5천억 달러를 수정하던 금액을 낮춰내서 너희 자체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책임은 너희가 져라. 보수당이 노리는 거는 이겁니다. 너가 알아서 시키고 어차피 51표 하면 통과가 되니까 너희가 시키고 책임도 너희가 져라. 이거예요. 왜? 보수 쪽에서는 이 금액이 너무 커서 100% 뭔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100% 인플레이율은 더 올라갈 거고 집값도 더 올라갈 거고.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분 다 이해가 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